안녕하세요 작가님들. 그러면 저번 영상에서 읽어봤던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주로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재밌는데요. 주식 투자 구성원들의 속사정을 파악하라는 내용들인데,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증권방송, 경제방송,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외치는 일은 빈번하다. 어떤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가 매수 리포트를 내면 매도하기도 한다.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애널리스트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 방문을 한 뒤에 리포트를 쓰지만 거기에는 늘 타임 렉, 정보 지체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방문해서 너무 좋은 정보가 있는데 그걸 받아와서 바로 출시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 내부에서도 보고서를 보고하고 발표하고 수정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타임렉이 발생한다는 거죠. 반면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 주가는 기업 실적이 최고점일 때가 아니라 최고점을 앞두고 있다고 예견할 때 가장 높다. 그래서 이미 반영이 된 주가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상승은 없다는 거죠.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최고점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부분 조정을 받는다. 좀 가혹하게 이야기하면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업종과 동향을 분석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증권사에 근무하는 셀러리맨이다. 되게 재밌죠. 이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셀러리맨이에요. 그분들도 월급 받고 일하는. 그러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적절하게 이게 정보를 받고 판단하기는 하지만 100% 신뢰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셀러리맨으로서 그들의 업무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참고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기도 나오죠. 나는 그들의 분석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한 전문가의 관점이라고 보자는 것이다. 결국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그냥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쁠 때는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는 거다. 이게 조금 미국 시장은 다른데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 제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봤을 때 매도 의견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낼 바에는 보고서를 내지 않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증권사의 행태를 보면 투자자가 증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제 증권사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와요.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은 매매 수수료다. 이게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서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실제로 매매가 일어날 때에 그때 수수료를 부여하는 건데 그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수수료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안 나는 거죠. 장기 투자자가 정답임을 알고 그들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주식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더 좋은 종목이 나왔다는 둥 하면서 매도와 매수를 부추긴다. 투자자야 어찌됐건 말건 투수료만 챙긴다면 된다라는 심산인 것 같아. 그래서 어찌 보면 증권사의 증권사의 행태도 거래를 계속 부추기려는 행태일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이 맞는가요?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이게 가끔 전화도 오고 할 텐데 이거를 그냥 역시 판단 근거로 하지 실제로 실행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증권사의 주 수입원이 매매 수수료라는 걸. 그리고 뉴스 기자들도 나오는데요. 기자는 이미 애널리스트들과 기업 홍보 담당자가 붙어서 기사를 쓰게끔 한대요. 기자가 먼저 나서서 막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뉴스는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구성된 사실이라는 것은 언론학 개론에도 나온다.
뉴스는 사실 만들어진다는 내용이죠. 이게 가공하고 하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본인만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 방송과 경제 방송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오세요.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증권 방송과 경제 방송이 남아있다. 다른 건 놔두고 종목 추천도 해주고 보유 종목에 대한 전망에 대한 상담도 해주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자. 막 이게 뭐 주식 방송 보면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을 상담하기도 해요. 아 근데 네 한번 계속 읽어보죠.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팔아야 할 종목도 참 많고 사야 할 종목도 참 많다. 맨날 종목 추천해주죠. 종목을 추천해주면서 얼마까지 상승하면 매도하고 얼마까지 하락하면 손절매하라라고 한다.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전문가를 본 적이 없다. 간혹 중장기로 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대폭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상담을 받을 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해줬고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조차 얼마까지 올라가면 손절매에서 비중을 줄이라고 한다. 또 차트로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죠. 방송에서. 그들은 늘 차트를 펼쳐놓고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설명한다. 어제까지의 차트를 보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이론에 들어맞는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그냥 해석하면은 되게 쉬운 거죠. 다만 내일의 주가는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일단 상승할 거라시라고 예칭한 다음에 수급이 어쩌고 다우지수가 어쩌고 유럽이 어쩌고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둔다. 그리고 다음날 기가 막힌 분석을 또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차트를 분석하면서 아 내일은 이런 수급이라면 이런 차트라면 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유럽 지수 다우 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설명을 듣다 보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래 예측은 그냥 차트를 설명하는 건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딱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니까. 그들은 왜 차트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일까? 기업의 본질을 놓고 이야기하며 한두 번 말고는 새롭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뭐 차트를 보고 뭐 이게 예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측과 차트 분석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모양이 달라지니까. 어쨌든 방송은 만들어야 하고 같은 말만 반복할 수 없으니 미래 예측 가능성을 믿든 믿지 않든 차트를 펼쳐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런 방송을 해야 한다면 어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주로 할 것이다. 새로운 내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뭐 공시가 나오거나 그런 게 뭐 빈번한 게 아니니까 공시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영욱님은 어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매일 할 거라고 어떤 유머도 약간 섞어놨어요. 애널리스트와 전문가가 기업의 미래를 알고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왜 직장을 다니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일까? 정말 와닿는 문장이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왜 월급을 받고 회사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독자에게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고요. 꼭 뭐 주식 방송이나 기자분, 애널리스트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어떤 조그만 근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적으로 믿지 말라. 다시 한번 반복드리고요. 어쩌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이웃의 투자자, 기관, 외국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내겠다는 노력 이상의 돈을 벌겠다는 탐욕, 주가가 하락할 때의 공포 등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긴 안목과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을 주는 담대함이 주식 투자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결국엔 제 주식, 제 자산을 뭐 남에게 맡기지 않은 이상 저희가 결국 주식 투자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하는 게 나 자신인데 결국 나 자신이 스스로 정확히 판단을 해야 그 매매 일지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여기 나오죠.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 노력 이상의 돈을 탐욕 뭐 이런 거 주식 하락할 때
기업의 본질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주식을 하락해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할 때 공포 이런 게 스스로 계속 토닥이면서 명확한 투자 기준을 세우고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파트 2. 이제 황금 같은 투자 기회는 생활 속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에서 나오는 멘트예요. 늘 주위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해라.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떤 투자를 했냐면 주위에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좀 그림을 경매하고 그림을 사더라고요. 그림을 이전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그래서 이제 좀 상장된 기업을 알아보니까 서울 옥션이란 게 있더라고요. K 옥션이랑 서울 옥션, 뭐 우리나라 미술 경매 시장은 두 개가 조금 견인하고 있는데 K 옥션은 아직 상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 옥션은 상장을 해서 조금 기업의 재무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별로 예, 재무 여건이 탄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분기별 이제 실적을 보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도 날리고, 그리고 뭐 키아프라고 해서 어떤 서울 옥션이 주관하는 어떤 미술 어떤 그런 행사도 되게 사람이 붐비는 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좋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주위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거죠. 여기 문단 읽어볼게요. 모든 판단은 현재에 내리는 것이다. 미래에서 과거의 잘못을 보면서 내리는 판단은 우리는 후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현재만 보는 거예요. 반성을 동반한 후에는 여기 있죠. 개선의 계기가 된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독자께서 세운 투자 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 기준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당연히 수정해야 된다. 그러나 향후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언제나 불안하다. 또한 매도 이후, 매수 이후에 매번 기준이 흔들린다면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기업이 거기서 벗어나면 단호하게 결별하라는 것이다. 또 이렇게 제가 좀 와닿는 문장이 뭐냐면 어떤 뭐 제가 저만의 기준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해서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 종목과 사랑에 빠져요. 근데 분명히 이 기업도 이 사랑에 빠진 기업도 기준에 벗어난 때가 있어요. 내 투자 원칙에 안 맞을 때가. 그럼 과감하게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함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향후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뭐 계속 공부함에 따라서 내 기준이 점점 튼튼해지는데 갑자기 A 기준을 다른 방향의 B 기준으로 바꾸고 이 기업은 안 맞는다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뭐 주식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례로 저 사례를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기준이 없으니까 뭐 주식 시장을 이기는 뭐 작은 책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 전문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들만의 기준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적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게 어떤 기준인지, 뭐 PER이 뭔지, PBR이 뭔지, 이렇게 막 ROE가 뭔지 이렇게 단어부터 공부를 하면서 같이 뭐 20% ROE 20% 이상인 기업에만 투자한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ROE가 뭔지, 그리고 20% 이상이 의미하는 게 뭔지, 뭐 이러면서 그들의 어떤 걸러지는 틀의 조건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판단해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처음 이제 백지 상태에서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서 저도 투자를 하면서 저의 성향이랑 안 맞는 조건들은 빼고, 그리고 저의 성향에 맞는 어떤 조건들을 추가하고, 그러면서 저만의 어떤 투자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농부께서 이제 투자한 사례가 나와요. 2009년에 77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 디도스 사건 당시에 백신을 처음 공부한 업체는 안랩이래요, 안랩. 이제
그래서 디도스 공격 당일에는 다들 우왕좌왕하느라 주가에 큰 변화 없다가 그 다음날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요. 관심 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미 대중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이미 막 치솟고 있다면 지켜보는 게 상책이에요. 올라타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지만 불안해서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폭등 뒤에는 늘 조정기가 온다. 2주 동안 60%가량 상승했던 안랩도 이후 50% 정도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줄었다. 만약 조정을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그땐 입맛만 한번 다시고 내목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가짐 하고 돌아서면 된다. 근데 이제 돌아선 게 아니라 이제 주식농자 박영욱님은 또 분석을 한 거예요.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시장이 흥분해 있을 때 나는 차분히 기업을 연구했다. 재무 상황도 건전하고 안철수라는 브랜드와 기업의 스토리도 좋았다. 뭐 일례로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 정계 진출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이건 배당률도 90%에 이르는 초고배당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약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충분히 공부를 한 뒤 기업의 탐방에 갔다. 기업 탐방을 나가면 다 아는 내용이라도 일단 설명을 요구한다. 자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할수록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단 주주를 대하는 자세도 보는 거죠. 다 설명을 해주고 숨기는 거 없이 하면 좀 믿음이 가는 거죠. 실력이 좋지 않거나 뭔가 전망이 불투명하면 숨기려고 하고 자신감이 없이 말하기 마련이다. 그들의 태도 보는 거죠. 기업 탐문을 가서 설명을 들으니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랩은 바이러스 백신 사업에만 집중하는지 아는데, 그때부터 이제 보안 핵심 사업인 침입 감지 시스템과 침입 방지 시스템 제조 사업, 보안 관제 사업도 진출하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탁 쳤다. 이게 이제 실제로 겉만 보는 투자자들은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사업도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새로운 어떤 기회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투자를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투자를 기업과 동행하면서 소통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통이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비밀이 많은 사람과 동업할 수는 없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좋아서 그 대표와 그 주식 담당자를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전화가 너무 잦아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불통이라 보시고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어떤 판단 기준이었어요. 소통이.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나온 결과가 나쁜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별 탈 없고 그것이 몇 번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원칙을 버리게 된다. 그러다가 호되게 당하는 것이다. 투자 세계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원칙들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급변하는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는 원칙이라면 역사의 검증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수익을 냈다면, 그래서 그 원칙을 우습게 보인다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저만의 주식 원칙, 투자 기준을 만들 때에 옛 대가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들의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기업을 선정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은 언젠가 제 가치대로 평가받는다.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있으면 편안한 투자 생활을 할 수 있다.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장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이게 왜 이렇게 저한테 와닿냐면, 저는 저만의 기준을 찾은 투자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가끔 뻥뻥 튀어요. 뭐 테마를 탄다거나 뭐 아니면 주식의 어떤 이 가치를 이제야 인정받거나. 그래서 이제 변화의 조짐에 올라타는 것보단 미리 내가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투자 칼럼 몇 개를 쓰셨는데 그중에 조금 인상 깊은 문단이 있어서 같이 읽어 드릴게요. 옛말에 만물정관계 자득, 한자 읽은 게 아니라 여기 읽었어요. 만물정관계 자득이라고 했다. 만물은 완전하다는 뜻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의미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만물은 변하고 변화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로 관찰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한다. 남들이 보긴 쉽지만 스스로 보긴 어렵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에 어떻게 대응해 하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계속 이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왜 일어났을까 스스로 의문하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근데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얘기하세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으면 투자의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 방향만 잘 읽어도 경제의 흐름이나 기업의 성장, 심지어 수익성까지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처로 이제 뭐 삼천리 자전거가 나오는데, 찰스 다윈은 생존하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라고 했다. 주식 시장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투자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겠죠. 그리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결론도 내야 되고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여기요. 시간이 지나 여러 사람이 기회라는 이름표를 달아주면 이미 가치 없는 정보가 되어 있을 때가 많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혹은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정보의 가치를 알아보는 식견이 필요하다. 결국 빅데이터 계속 여러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뇌 속에서 결합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경험까지 쌓이면은 계속 나만의 식견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투자한 사례가 나와요. 2020년도에 농심인데요. 농심을 어떤 측면에서 투자를 선택하셨는지 보시면 기준을 만들기에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나는 세 가지 측면에서 투자 결정을 내렸다. IT 버블 붕괴 여파로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기회를 계속 포착하신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아래 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라면의 고급화라는 가감하고 능동적인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업의 방향도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과감하고 능동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라면의 고급화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는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었다. 근거가 있겠죠. 뭐 농심은 1996년도 중국 현지에서 라면을 생산하기 위해 상하이 공장을 설립했다. 2000년에는 연간 3억 개의 라면을 생산하는 선양 공장이 준공되었다. 계속 중국 쪽으로 투자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뭐 매출액이 계속 늘었고요. 그리고 1996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인에게 라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불려 먹는 건데, 이제 컵라면이었는데 농심이 이제 끓여 먹는 라면으로 승부를 한 거죠. 그래서 라면은 끓여 먹어야 맛있다라는 광고를 내보내고 대대적인 시식 행사를 하면서 중국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결국 2000년도 당시에는 공고분투하지만 차후에는 이제 그 매출 성장세가 보일 거다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농심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재무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하긴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 아이템도 확장하려고 하고 그 시장도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이 박영욱님께 인상 깊었던 거죠. 가치 있는 정보는 늘 미래를 가리킨다. 그리고 미래는 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불확실하기에 투자가 가능하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 문장 좀 묵직하네요. 이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려면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그 정보들의 흐름을 파악한 뒤에 결론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하다. 결국 이 불확실성을 내 스스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투자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동업으로 판단하라. 되게 인상 깊은 문장들 많으니까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업으로 보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같이 하자고 하는 사업의 전망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주식 투자 자체가 사업 동업이니까 이 회사가 뭘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사업 전망이 좋을지, 뭐 나쁠지.
뭐 되게 좋은 인사이트도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강의를 보다 보니까 전기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이 나오다 보면 이 차량의 소재가 철이 아니라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가벼운 소재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자율주행을 통해 이 사고가 되게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뭐 이런 인사이트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사업의 전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재무 구조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재무 구조는 어떤 걸 보냐면 뭐 부채가 많거나 현금 흐름이 나쁘다면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동업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이익 배분이다. 배당금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배당금을 적절하게 해야 이제 이익을 배분을 해야 이제 주주들도 버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동업자가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동업자가 나아갈 방향이나 앞으로 사업을 개척할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도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업하거나 결국 그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각각의 기준들이 몇 개 나왔고요. 어차피 이따 기준 8가지가 나오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은 우리의 희망인데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이 문단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본시장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기업은 가치를 생산한다. 이 가치는 소비자들에게 삶의 터전이라는 형태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급여의 형태로 제공된다. 국가에는 세금이 되고 그것이 복지, 치안, 국방 등의 형태로 사회로 되돌아온다. 이 중심에 기업가와 자본이 있다. 좋은 사업 아이템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자본이 원활하게 제공될 때 이러한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현재 우리 주식 투자제 문제로 뭐 법인세, 배당금 적다라는 걸 적어주셨어요. 나중에 대주주가 된다면 참고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